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대표님의 개회 선언 있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제6차 원내 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드루킹 김경수 게이트와 관련해 경찰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에 이어 검찰마저 이 사건을 공개하려는 상황이 뚜렷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권력 핵심부가 연루된 이 사건은 특검과 국정조사로 풀어야 합니다.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사이의 관계 의혹을 푸는 것이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도 경찰은 불러서 조사해달라고 자청한 김 의원을 아직도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게 구속되어 있는 드루킹으로부터 김 의원과 관련한 혐의 사실을 다 파악했을 텐데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도 심지어 휴대폰 압수수색도 미루고만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김 의원 보좌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5건의 압수수색 영장 중 통화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장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도대체 검찰과 경찰은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이번 사건을 대하는 수사당국의 태도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은 18대 대선과 19대 대선이라는 시기 차이만 있을 뿐 대선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했다는 본질은 같은 사건입니다.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댓글 사건으로 시작된 댓글 조작 사건은 지지 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자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부실 수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이후 3개월 만인 2013년 3월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이후 4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구성, 7월 국회 국정조사 돌입, 그리고 지난해 8월 검찰의 재수사와 올해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 판결까지 5년 4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이 기간에 추가 수사와 재판이 계속됐고 검찰은 원 전 원장 등 결국 6명을 구속하고 모두 30명을 사법 처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검찰과 경찰은 정권 눈치 보기와 부실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정원,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등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당했고 검찰은 동료 검사들을 압수수색, 구속하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이 드루킹 김경수 게이트를 대하는 수사 의지와 태도는 과거 모습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욱 가관입니다. 드루킹 사건을 파헤쳐 보겠다고 당내에 진상조사단까지 설치하며 법석을 떨었지만 지금까지 열흘 동안 달랑 회의 한 번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원식 원내대표는 대선 불복 운운하며 속내가 빤히 들여다보이는 논리로 특검은 절대 못 받겠다고 했습니다. 자체 진상조사는 유야무야되고 경찰과 검찰은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특검은 불가하고 그렇다면 그냥 묻고 가자는 것입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쟁을 차지하겠다는 야권에 대해 오히려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론조작의 진실을 규명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현 정부를 인정하냐 안 하냐라고 여론을 비틀어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총선에서 선거 부정행위를 규명하자고 하면 그것은 총선 불복입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드루킹 방지법 제정에 대해 찬성이 76%, 반대는 9%에 불과한 것을 정부와 여당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이제라도 과거 야당 시절 정의와 결기를 되찾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열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대한민국을 필두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는 역사의 장이 펼쳐집니다. 남북 간에 또 전 세계 평화를 위한 성공적인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남과 북 사이에는 남북 정상회담의 협의 내용으로 매우 놀라운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현재 국정원과 미국 CIA, 북한 통일전선부가 주체가 되어서 남북 정상회담 시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하고 북한군은 개성까지, 남한군은 파주까지 완전 철수하며 서울과 평양을 겨냥한 모든 중화기는 전시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철책선의 철거도 근본적으로 합의하고 그 시기는 조율 중이며 비무장지대 및 개성 파주 구간을 평화지대로 설정하고 이 구간에 남북 이산 가족 상봉 장소를 3개소, 3개소 설치해서 수시로 만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비무장지대에 대형 스포츠타운의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행되고 확인된 후에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3대에 걸친 핵무기 개발, 완성, 보유란 뿌리를 그대로 두고 열리는 과실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독이 든 과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핵화라는 새로운 뿌리에서 열리는 꽃이 아니라면 그 꽃은 우리에게 꽃이 아니고 북한군을 내려오게 열어주는 통로며 우리나라 군대만 후방으로 철수시켜서 북한군에게 대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CVIG 시기에 비핵화만이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역사에 남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회담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최근에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고 방송 프로그램 견본시로 꼽히는 국제방송 영상물 견본시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국가별 대표 판매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주최 컨퍼런스에서는 SBS의 보컬 전쟁, 신의 목소리를 표절한 상하이 동방위성TV의 천례지전을 대표 홍보 프로그램으로 소개했습니다. 또한 중국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제작한 홍보 책자에도 한류 표절 프로그램을 소개한 자료가 많아 한국 방송 관계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입니다. 중국 회사들의 후안무치한 한국 프로그램 표절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삼시세끼, 정글의 법칙, 윤식당, 쇼미더머니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짝퉁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수출되었다면 연간 수천억 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무단 표절에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 소송은 중국 현지에서 인정되기 쉽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이의 제기 역시 국가 간 분쟁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는 우선 중국 현지 업체와 정식 수출 계약을 하거나 제작 단계서부터 공동 제작을 해서 중국 현지 업자들로 하여금 중국 내 표절 프로그램을 단속하고 판권을 재판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 당국은 지금까지 중국 내에서 방영된 한국 표절 프로그램의 현황과 그에 따른 피해 내역을 조사해서 한중 FTA 지식재산권 이행위원회에서 한국 짝퉁 프로그램을 근절해 줄 것과 피해 업체 보상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대국으로 또 이웃나라로 친구의 도리를 다해야 존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친구 나라에 대한 도리를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사위 간사이면서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지금 드루킹 게이트와 관련된 검찰과 경찰의 입장, 수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정권 때 눈치 보기로 부실 수사한 내용들을 검찰 스스로 그 수사 결과를 뒤집으면서까지 많은 사건들을 재수사해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정권이 들어서고 또다시 현 정권의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은폐 부실 수사를 했다면 검찰의 미래는 정말 암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월 5일 날 대선이 있기 4일 전에 선관위가 특정해서 수사 의뢰한 내용들을 검찰은 부실 수사, 은폐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는 3월에 제보를 받고 조직적인 선거 운동을 추적하면서 세 가지를 특정해서 수사 의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혐의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위반 혐의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터무니없는 말로 무혐의 처리하고 내사 종결했습니다. 5월 5일날 중앙선관위가 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대검에 직접 이 위중한 사안들에 대해서 수사 의뢰할 정도면 선관위는 굉장히 중한 범죄 행위라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5월 8일날 대검은 고양지청에 수사 의뢰를 이첩하고 6월과 9월에 통신영장을 집행했지만 기각당한 이후에 강제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선관위가 경공모의 은행계좌 추적 결과 8억 원의 자금 흐름이 있었다라고 특정해서 그리고 일부 회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수사 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문재인 후보 응원 기념타월을 대금 송금 계좌했던 그 내용들로 비누나 차 구입 및 강연비 명목 등으로 8억 원을 경공모 계좌에 송금했다. 그리고 그 중에 약 6천만 원이 경공모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봐서 이것은 매수 및 이해유도 그리고 유사기관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직원의 급여를 선거운동 대가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냥 덮고 내사 종결했습니다. 이게 정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김동철 대표님과 우리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이 검찰총장, 문무일총장을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당시 검찰총장은 점검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 후에 재조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즉각 알려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유사기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있어서는 강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 16년도 총선 20대 총선 때 문제가 됐던 이미 드루킹이 노회찬 의원 측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금품 제공 사건 등으로 카페 사무실 및 주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했던 2016년 9월 달에 경찰과 고양지청이 압수한 그 컴퓨터 내용들을 다시 재검토한 결과 민주당 등과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드루킹은 16년도 9월 노회찬 사건과 연루된 이후에 민주당으로 갈아타서 민주당 선거운동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16년도 9월 달에 압수수색한 그 컴퓨터를 다시 들여다보고 민주당과 정당 연관성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건들을 덮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수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재조사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밝힙니다. 드루킹 김동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 총 한 달간 18번의 접견을 했습니다. 일반인 접견이 3차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지금 일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인과 일반인 접견을 했다는 내용인데 과연 누구를 만나서 또 어떤 증거에 대해서 입을 맞췄는지, 또한 그 이전에 3년 동안에 국회에 출입했던 내용들을 이미 경찰에 국회 사무처가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그 김경수 이외에 다른 누구를 제집 드나들면서 만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히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의 수사는 정말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혀 수사의 내용들에 대해서 진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수사 확대하고 국민들께 보이는 식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각 김경수 의원을 소환하고 그 휴대폰을 수사해야 됩니다. 이미 그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증거인멸 및 은폐가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찰이 살아있는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또 수사를 축소, 은폐한다면 역사의 심판은 물론이고 1차적 수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드루킹 게이트 해결 방법은 빨리 특검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드루킹 게이트의 목적은 지금 저는 산업위 소관입니다만 중소기업, 소상공 문제를 계속 언급했는데 오늘은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4일 그 500대 기업 포춘지에 나온 것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에 의하면 2015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중국은 99개 기업에서 109개로 10개가 늘어났습니다. 미국은 128개에서 132개로 4개가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17개에서 15개로 2개가 줄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서비스 부문 또는 첨단 산업의 우리 500대 기업 중에 한 군데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지금 미래 산업은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첨단 산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거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지금 미국의 그런 통상 공격에 대해서 중국은 기술로 돌파하라 해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통상 공격과 중국의 기술 공격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김대중 정부 때는 그 IMF 시대에도 미래의 전자, 인터넷, IT 산업으로 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을 오히려 규제와 지금 그러한 소득 주도 성장이란 검증되지 않는 정책으로 모든 경제의 ABC를 흔들어 놓고 기본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현재 드루킹 사태로 정치권이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규제 개혁에 대한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만들어서 이번 드루킹이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전격 성사된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이 세계사에 기록될 전인미담의 회담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응원을 보내고 기원합니다. 그러나 남북회담을 임하면서 아까 우리 정책위 의장도 말씀하셨지만 경청동지할 결과를 협상의 내용에 들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많이 해석되고 있는데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희가 신문지상에 나오는 정전, 휴전, 종전, 평화협정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원인 제공자고 시작부터 중국과 미국의 조율이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질 게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에 임하면서 왜 저렇게 자신감에 넘쳐서 행동을 할까 저는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은가. 그거는 바로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자신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0.00%라도 저희는 남북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제 또 한미 연합훈련을 같이 독수리 훈련 지금 1일부터 시작해서 4월 말까지 4주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오늘 군 수뇌부가 만나서 협상을 해서 오늘 중단을 끝낸다고 그럽니다. 독수리는. 그리고 키리들부가 바로 이어서 하는 것인데 1부, 2부를 나눠서는 1부를 생략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회담 후에 2부를 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정책위장이 말씀하신 그 군 철책선을 없앤다, 또 군을 어디까지 이동시킨다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데 분명하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핵무기 없는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이번 회담에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온 국민이 아마 거기에 초점을 맞출 텐데 핵무기 없는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어떤 얘기도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은 기조가 확실합니다. 압박과 대화라는 두 가지 투트랙에서 확실합니다. 어제 여러분 들으셨죠?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을 주한미 대사로 지명을 했어요. 그야말로 외교 안보라인 미국 대사까지도 협상이 실패했을 때 대비한 인사가 아닌가 저는 봅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대북 대중국 강경파입니다. 완전하게 안보 외교 라인이 현재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오늘 어제 분명하게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핵무기 없는 비핵화다.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요구하는 단계적 점진적 핵무기 비핵화 이거는 미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단계적으로 아니고 빅뱅식으로 일괄 타결을 미국에서는 요구합니다. 이러한 간격을 어떻게 대한민국 협상단이 메꿀 것인지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핵 동결을 얘기해요. 문 대통령님도.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핵 동결은 언제든지 다시 재가동되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도 10개를 20개를 가지고 있다고 예측을 하는데 그런 연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 자신감에 차서 지금 회담에 임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무슨 협상을 지금 해서 철책을 없앤다, 뭐를 한다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와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핵이 없는 비핵화 없이는 절대로 어떤 협상에서 생산적인 협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미 북한은 핵을 가졌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시 한번 회담을 정말 응원하고 좋은 성과가 있고 북미 회담에 도움이 되는 확실한 도움이 되는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회담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는 R&D 성과가 낮다고 향후 R&D 정책으로 지출 효율화와 성과 제고에 초점 맞추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R&D 예산 언더볼 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3년간은 평균 한 5.8%의 증가를 보이는 반면에 최근 3년간은 1.3%밖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간 해온 R&D 조세 지원도 줄일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총 14개의 R&D 조세 지원제도를 운영하는데 이 중 10개가 올해 말 일몰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일부 제도가 폐지될 것이라는 것이 혁신 성장을 겨냥한 기업의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세계 각국에서 R&D 조세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와 역행합니다. 미국은 초기 스타트업과 소규모 기업에 대한 R&D 조세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R&D 세액공제를 연구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도 마찬가지로 텍스 리턴 제도 도입했고 일본도 2014년부터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연구개발비 인정 범위에 4차 산업혁명 서비스 개발도 추가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혁신 성장을 위해서 R&D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정도가 대만 일부에 뒤집에도 불구하고 여기 따라잡으려는 그런 적극적인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R&D 예산을 실제로 동결하고 단기적 측면에서 예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R&D 예산만 바라보고 지원 예산을 단기 성과만 내라고 하는 것은 R&D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봅니다. 정부 투자도 줄이고 민간 기업 투자를 위한 조세 지원도 줄인다면 우리나라의 혁신 성장 능력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서 많이 우려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당면한 과제로서 4차 산업 시대의 중요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로의 추진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에 5G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저희 의원실에서 그 주파수 경매 방식을 전공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수십 명의 언론이 참석하셨고 보통 3사와 전문가들이 가계통신비 문제와 직결된 주파수 경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론회 참석자 이 전파 자원은 물론 한정된 국가와 국민 자산으로서 정부가 이에 대한 활용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논의의 기회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론회 참석한 사이에서는 저희 의원실이 주최한 이 토론회가 정부 공청회 이후에 열리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외부 논의를 다가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토론회 자리에 당연히 참석해서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해야 할 과기정통부 담당자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토론을 준비하면서 요청한 자료 여부에는 자료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해달라는 짤막한 회신이 전부였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5G 주파수 이상 낙찰가는 5조 원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이동통신사가 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용된 국민들의 부담입니다. 이 과기정통부 행태는 이러한 중차대한 정책 결정을 국민들 모두에게 은밀하게 전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주파수 할당의 총량 제한, 최저 경쟁 가격, 만불중 등에서 중요한 의제가 많이 나왔고 이동통신사들의 서로 다른 의견 그리고 전문가들의 중재 의견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고려정통부는 이동통신 이용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번 5G 주파수 분배 방식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명확히 발표하고 우리들의 그 의견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까지 다 통합하면서 많이 수렴해 보시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회담 이틀 전 TV조선 압수수색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정희 유신을 연상시키게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앞에서는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뒤에서는 유신 철권 통치를 준비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앞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뒤에서는 신공안 정국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경찰도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권력의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 핸드폰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김경수 드루킹 커넥션을 특종 보도한 TV조선만을 건드렸습니다. 정말 경찰은 친문의 딸랑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찰의 모습은 경찰 역사상
최대의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음은 사상구청장 후보였던 강성권 폭행사건, 성폭행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내부 제보에 의하면 강성권은 제2의 안희정이다 라는 진술을 25세의 여성인 피해자 강모 씨가 했다고 합니다. 2017년 강성권 씨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 위력에 의한 강압적 성폭행이 10회 이상 있었고, 올해 선거 캠프에서 같이 일할 때도 지속적인 성폭행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이 진술했다는 증거는 성폭행 피해자가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해바라기 센터로 이 피해자 여성 강모 씨가 넘겨져서 상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체모를 외압에 의해서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폭행 사건은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피해자의 초기 진술이 구체적이면은 경찰은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찰 상부에서도 이것이 청와대랑 연결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덮어라고 하는 압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2의 안희정 사건 피해자의 아주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을 덮지 말고 이 성폭행의 진상을 끝까지 추적해서 진상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천만 온 교례가 또 전 세계가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 간의 만남을 숨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일만큼은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한마음 한뜻으로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자 제안합니다.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국익과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야당이 이렇게 저장적인 자세로 나올 때 청와대도 온전히 정상회담 그 자체에만 몰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와대가 김기식 사태나 드루킹 댓글 게이트 등 국내 정치의 수세에 몰리자 정상회담을 빌미로 여론을 호도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상회담 만찬 메뉴를 가지고 청와대가 하루 종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작태를 보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런 낮은 수준의 저질 정치를 보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물꼬로 핵무기를 폐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면 야당은 알아서 박수치고 칭찬할 것입니다. 저도 내일만큼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단체급식과 외식 등 식품 안전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35.3%가 단체급식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하였고 33.9%가 예식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수입식품과 학교 주변 판매 식품에 대해서도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0.1%와 39.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은 업주가 저급한 식자재로 비위생적으로 조리하진 않을지 불안해하고 정부의 검사와 관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자주 찾는 학교 주변 음식들에 대해서는 현장 감시와 관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 응답자의
44.7%는 지자체의 감시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답하였고 12.7%는 정부 발표의 신뢰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작년에 조사는 해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불안해하고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를 원하는데 손을 놓고 있으려면 여론조사는 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사 결과가 좋으면 홍보에 활용하고 나쁘면 그냥 덮으려고 했습니까?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한진그룹 재벌 일가의 갑질 논란이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행태에 이어서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조연아, 조현민 두 딸을 모든 직위에서 사퇴시킨다는 사과문을 발표를 했지만 반쪽짜리 해명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물벼락 등의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이른바 로얄 패밀리라는 직장 상사와 노동자 사이에서 당연한 것처럼 벌어져 왔던 권위주의적 직장 문화에 있습니다. 그러한 권위주의적 위계에서 폭행이 벌어집니다. 미투 운동 역시 권력형 성범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주는 선정성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노동관계의 권력적 위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단순한 재벌 자식들의 개인 일탈 행위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굴지의 대기업이 하청업체인 광고대행사에 대한 물벼락은 원청, 하청 간 전형적인 가불관계에서 벌어지는 부조리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조전무가 유리잔을 던지는 등의 실제 폭행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위계적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노동관계의 구조적인 문제이자 인권 침해로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로열 패밀리의 철없는 해프닝과 사태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당국이 노동자에 대한 폭행 등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죄가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물어서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부 입장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 보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경제단체와 보수 언론은 상법 개정으로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외국 투기 자본의 위협에 노출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논리적인 근거는 없이 민족 정서에 호소하는 것이고 동시에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락한 동양, STX, 한진해운, 현대생선이나 문제가 된 롯데그룹, 삼성 그리고 한진그룹까지 이 기업들이 외국계 투기 자본의 경영권 침탈이나 주주들의 경영 간섭 때문에 위기를 겪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위기와 사고의 문제는 기업을 자기 수요로 생각하는 총수 일가의 전횡과 무능, 견제가 없고 책임을 지지 않는 의사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기관 투자자 등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여 총수 일가의 전횡을 감시, 감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재계가 우려를 표하는 집중투표제의 경우 대부분의 이사의 임기 시기가 선임 시기가 다르고 또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도 외국 투기 자본 공격의 경영권이 위협된다는 재계의 우려는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또한 외부 주주가 추천하는 이사 한두 명이 이사회를 들어온다고 해도 이사회가 장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총수 일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사는 한 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재벌의 폐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주장입니다. 재계가 알레르기에 가까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과 성장이 아니라 총수 일가의 이익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근거 없는 여론전 대신 합리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라며 국회는 계류적인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내 국내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